안녕하세요. 저는 천사 같은 아들을 둘이나 두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못된 말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자식 욕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욕까지 한다면요? 설마 그렇게까지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입니다. 저희 시모가 그동안 제 아들과 친정엄마에게 어떤 못된 말들을 짓거렸는지, 그리고 그 악행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럼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지적장애 3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능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땐 일반인과 구분이 잘 안 되고 집안일 정도나 간단한 작업 같은 건 할 수 있는 정도랍니다. 다만 오래 대화하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복잡한 일은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엄만 저를 낳고 나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아빠 말씀이 전에 엄마가 공장 일을 하긴 했었는데 쉬운 일도 빨리빨리 익히지 못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잘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랑 노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마치 또래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말도 잘하고 좋아하는 만화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이것 봐라. 엄청 예쁘지? 어제 엄마랑 나랑 인형 옷 입히게 한 거야. 이 드레스도 우리 엄마가 직접 그려서 오려줬어. 우와, 너희 엄만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 우리 엄만 내가 같이 놀아달라 그러면 귀찮다고 하는데 니네 엄마 진짜 최고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가 남들이랑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애들에 비해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많은 줄만 알았죠. 저는 엄마도 좋았지만 아빠도 참 좋았어요. 저희 아빠는 정말 자상한 분이셨거든요. 특히 엄마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빠는 가끔씩 퇴근하고 치킨을 사오셨는데 항상 닭다리는 엄마 차지였어요. 우와, 치킨이다, 치킨. 아싸, 닭다리 내 거. 에이, 이번에 내가 닭다리 먹고 싶었는데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빨라요? 다음번엔 연습해서 내가 꼭 엄마 이겨야겠다. 닭다리를 서로 먼저 먹겠다고 엄마와 티격태격 싸우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엄마들이었다면 아마 자식한테 닭다리를 양보했겠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 양보나 배려 같은 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런 엄마가 재밌어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하루는 똑같이 아빠가 치킨을 사오셨는데 엄마가 평소처럼 닭다리 2개를 먼저 집더니 저랑 동생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유선아, 이거 너 먹어. 그리고 이건 유찬이 먹어. 여보, 웬일로 닭다리를 애들한테 양보해? 이제 양보할 줄도 아는 거야? 저번에 드라마에서 봤는데 엄마는 자식한테 닭다리를 양보해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어. 우와, 닭다리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야, 당신 이제 진짜 엄마 다 됐네. 애들한테 이렇게 양보도 다 하고. 잘했어, 여보. 애들도 당신 보고 좋은 거 많이 배울 거야. 나 그럼 여태까지 가짜 엄마였어? 그런데 이제 진짜 엄마 된 거야? 여보, 그런데 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닭다리 양보하니까 우리 유선이랑 유찬이가 고맙다면서 웃잖아. 그래서 양보하라고 하는 건가 봐. 애들이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행복하게 웃는 엄마를 보고 저도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엄마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아빠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엄마를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엔 우리 엄마가 안 좋게 보였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랑 손을 잡고 슈퍼에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같은 반 친구가 저처럼 엄마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친구에게 인사를 했어요. 수연아, 너도 슈퍼 가는 거야? 우리 아이스크림 사서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자. 그런데 친구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친구 엄마가 친구를 끌고선 저쪽으로 휙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수연아, 너 어제 왜 갑자기 그렇게 간 거야?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 야,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뭐? 갑자기 나랑 왜 안 놀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엄마 바보래 바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너도 바보 밑에서 컸으니까 바보일 수 있다면서 너랑 놀지 말래. 뭐라고? 우리 엄마 바보 아니거든? 바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다른 어른들이랑 안 놀고 너랑 노는 거잖아. 어른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기엔 수준이 안 맞아서 어린애인 너랑 노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예뻐해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거든?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는 너야말로 이번에 수학 30점밖에 못 맞았잖아. 그러면 네가 더 바보 아니야? 너 내가 선생님한테 다 잃을 거야. 친구한테 나쁜 말 한다고 다 잃어버릴 거라고. 저와 친구의 싸움은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의 중재로 중단되었어요. 덕분에 친구는 나쁜 말을 한다며 선생님한테 혼나긴 했지만 저도 친구랑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들었죠.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들어와 아빠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어떤 애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바보래요. 어른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나랑만 노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정말 우리 엄마 바보예요? 그래서 친구 엄마가 저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선아, 친구가 그런 말해서 많이 속상하지? 그런데 친구가 말한 건 다 틀렸어. 너희 엄마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사람이야. 원래 어른이 되면 욕심도 많아지고 세상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런데 너희 엄만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그 깨끗한 마음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친구가 그런 식으로 놀리면 우리 엄만 바보가 아니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렴. 알았지? 저는 아빠의 말에 눈물을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그 친구가 몇 번 더 저한테 똑같이 놀렸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빠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야, 우리 엄만 새하얀 눈처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 엄만 친구한테 그런 나쁜 말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이미 흙탕물이 튀어서 하얀색을 다 잃어버리셨나 봐. 몇 번 그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는 더 이상 절 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대응하니까 놀리는 맛이 사라져서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저도 한 살씩 커가다 보니 엄마가 남들과 다르다는 게 점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학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해줘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시더군요. 예전에 왜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건 응용력이 떨어지고 위기 상황에 잘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하루는 집에서 쓰던 가스레인지가 오래돼서 아빠가 새 걸로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스레인지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엄마 입장에선 모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헷갈리셨나 봐요. 아빠가 엄마를 불러놓고 몇 번이나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깜짝 놀라 부엌에 가보자 물이 들어있는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황당했던 건
냄비 아래쪽이 아닌 그 옆쪽 빈 화구에 가스불이 계속 켜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하게 가스불을 끄고 엄마를 찾았어요. 알고 보니 엄만 가스레인지를 저렇게 해놓고서 화장실 욕조에서 노래를 들으며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가스불을 저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해요. 집안에 가스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얼른 옷 입고 나와봐요. 냄새. 유선아, 이게 무슨 냄새야? 너 방귀 꼈니? 방귀 무슨 방귀예요, 엄마. 엄마가 가스불을 잘못 켜서 집안에 온통 가스 냄새가 가득하다고요. 얼른 저랑 같이 창문 열어요. 제가 부엌 창문 열 테니까 엄마가 베란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은 왜? 창문 열면 추워. 집안에 가스가 가득하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죠. 환기를 왜 시켜야 하는데? 냄새 나서 그런 건가? 몰라요. 얼른 창문이나 열어주세요. 얼른요. 급하게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 왜 저렇게 해놓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전에 쓰던 가스레인지랑 똑같이 오른쪽 노브를 돌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몇 번이나 사용법을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예전에 쓰던 가스레인지랑 헷갈리시다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한 이후에도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았답니다. 아빠는 일이 너무 바쁘시고 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엄마를 챙길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간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지적장애 상급이란 사실을 얘기했을 때도 그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엄마에게 웃으며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이 남자친구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유선이한테서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친구처럼 잘해주셨다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유선이한테 정말 잘해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선이 남자친구라고? 어머, 너무 듬직하다. 어머님, 제가 비록 부잣집 자식도 아니고 직장도 평범하지만 유선이 하나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아들처럼 정말 잘할게요. 앞으론 그냥 편하게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 그럼 나 이제 아들이 2명이 된 거야?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날 저희 집에서 나온 남편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당신 어머니는 정말 순수하신 분 같아. 요즘 세상에 영악하고 속세에 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천사 같은 분이 우리 장모님이 되신다고 생각하니까 나 정말 기뻐. 저희 남편 말을 참 예쁘게 하지 않나요? 제가 왜 저희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저희 집에 허락은 받았으니 예비 시댁의 허락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예비 시모가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가 정신이 좀 모자라다며? 혹시 너도 어디 모자란 거 아니니? 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저 IQ도 일반인보다 조금 높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도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엄마 그렇게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 머리 쓰면서 일하는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뿐이지 집안일도 잘하시고 간단한 소일거리 정도는 문제없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겉으론 티가 거의 안 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저희 엄마한테 지적장애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게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티가 안 나? 아무리 그래도 장애 등급까지 있는 사람이 티가 안 날 수가 있나? 자고로 결혼시킬 때 그 부모도 잘 살펴봐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지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돈이라니 원. 이러다가 내가 손주까지 모자란 애 얻는 거 아니냐?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희 예비 장모님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사드리러 갔다 와서 잘 알아요. 말씀도 잘하시고요. 얼마나 상냥하신데요. 엄마,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를 안 좋게 얘기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은 숱하게 많이 겪어왔기에 어느 정도는 익숙했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돈한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안 좋게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강하게 나간 덕에 예비 시댁에서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 제가 신혼집을 얻어서 나가 산다고 하자 저희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유선아,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사는 거야? 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엄만 우리 유선이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저도 이제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엄마도 아빠랑 결혼했을 때 할머니랑 떨어져서 아빠랑만 같이 살았죠?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만 따로 사는 거지. 엄마랑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운해 하세요? 엄마, 제가 결혼하고 예쁜 손주도 낳아서 엄마한테 자주 놀러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결혼식에서 예쁜 한복 입고 축하해 줄 일만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차근차근 엄마에게 설명을 하며 이해를 시키자 엄마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엄마 떨어져 사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한테 친정에 들어가 살자고 얘기하기엔 미안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직장인이 된 남동생이 엄마를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걱정은 한시름 놓고 결혼 준비에만 매진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상견례 자리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저희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엄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셨는데 시모가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일상생활은 가능하셔도 결혼 준비 같은 복잡한 이야기를 나눌 수준은 되지 않아 주로 대화는 저희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가 주도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중간에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나온 거예요. 엄마는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가 갈비찜이 나오자 직원이 접시를 내려놓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젓가락을 들이댔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그러자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겉보기엔 티가 안 난다더니 티가 안 나기는 개뿔. 지적장애 상급이면 사회생활 다 할 수 있다더니 그거 다 뻥 아니에요? 이런 어린애들도 다 아는 식사예절도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사회생활을 하고 자식까지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안사돈한테 그게 무슨 신뢰야? 당신도 당신 좋아하는 아기찜 시켜주면 눈 돌아가는 거 똑같잖아. 당장 안사돈한테 사과 안 드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집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시켜 먹는 거하고 어려운 상견례 자리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냐고. 내가 이래서 장애 있는 집안이랑 결혼시키지 말자고 했지? 아유, 수준 떨어져서 정말. 으이구, 이 무식한 여편네야. 안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안사람이 원래 입이 조금 거칠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다음번에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아주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사과라니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제 손을 조용히 잡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상견례를 끝낸 후 아빠에게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물러야 할까 봐. 예비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참고 결혼해. 아무리 내가 영덕실 사랑한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유선아, 속상한 건 알지만 이번엔 네가 좀 참으렴. 원래 집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기 힘든 법이란다.
그래도 예비 사돈 쪽에서 널 며느리로 맞아준다고 하질 않니?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깥 사돈은 좋은 분 같으시더라. 안 사도 말 한마디 때문에 결혼을 무르긴 너무 아쉽지 않겠니? 그리고 아빤 네가 결혼까지 결심할 만큼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져서 슬퍼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이번엔 우리가 이해하고 이 결혼 진행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바로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혹시라도 저희 엄마의 지적장애가 제 아들에게 유전이 될까봐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모 역시 애한테 유전되는 거 아니냐며 저를 들들 볶았죠.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인지 다행히 제 아들은 문제없이 태어났답니다. 발달 상태도 정상이었어요. 아들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나 솔직히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혹시라도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도 비슷하게 태어날까 봐. 물론 난 우리 엄마가 너무 좋지만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 그런데 이렇게 문제없이 잘 자라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행운이 두 번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2살이 되었을 때 둘째가 생겼어요. 저는 제발 이번에도 건강한 아이로 나오길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막상 둘째가 태어났을 땐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너무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모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보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얜 멀쩡한 거 맞니? 얼른 커야 바본지 아닌지 판별이라도 하지. 아직 옹알이도 안 하니 원. 어머님, 그런 막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정말로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어머 얘 좀 봐.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시애미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되기라도 한 걸까요? 둘째가 점점 클수록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게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보, 원래 지금쯤이면 뒤집기를 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하는 걸까? 설마 우리 하준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원래 또래보다 빠른 애들도 있고 느린 애들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도 다른 애들보다 뒤집기도 늦게 하고 말도 늦게 트였대. 그런데 나 봐봐. 멀쩡하게 직장도 다니고 당신하고 이렇게 결혼도 해서 우리 예쁜 아들도 둘이나 낳았잖아.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려고 좋은 말을 해주었지만 저는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하루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안심을 하고 싶었는데 개월수가 너무 어릴 땐 지적장애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둘째 아들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저희 아들이 발달이 느린 게 시모의 눈에도 보였는지 점점 시모의 막말이 심해져 갔죠. 그런데 상견례 때 시아버지가 한 소리해서 그런 걸까요? 영악하게도 시모는 시아버지가 없는 데서만 저와 제 아들에게 그런 못된 소리를 했답니다. 얘는 왜 아직도 걷질 못하니? 첫째 때 눈이 좋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지뢰 밟은 거 아니야? 어머님, 지뢰를 밟았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유전자가 지뢰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장애 있는 유전자가 지뢰가 아니면 뭐야? 운 나쁘면 밟아서 터지는 건데.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안사돈이 지적장애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손주 낳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인간적으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첫째 멀쩡히 낳았다고 둘째까지 낳는 거. 이거 솔직히 네 욕심이야. 내 말이 뭐 틀렸냐? 틀렸으면 뭐가 틀렸는지 대답 좀 해봐라. 네, 틀렸어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애들 아빠랑 상의해서 낳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하준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 우리 하준이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애 듣는 앞에서 그런 심한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최소 3살은 되어야만 검사가 가능하다길래 3살이 되자마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어서 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이 아마 이대로 가면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정확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매년 검사를 다시 받으라면서요.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준이를 낳은 게 욕심이었던 걸까? 다른 애들처럼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부모가 돼서 불편한 점을 물려주고 말았잖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보,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장모님을 봐. 장모님도 이렇게 당신 낳고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우리 하준이라고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애를 데리고 치료를 꼬박꼬박 다니며 최대한 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저희 둘째는 시간이 지나자 말이 조금 트이긴 했지만 또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이었죠. 그런 둘째를 볼 때마다 시모는 계속 혀를 끌끌 차고 낳지 말아야 할 아이를 낳았다며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악담을 옆에서 같이 들은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내 동생 하준인 낳지 말아야 될 아이예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 넣어야 돼요? 하영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하준이 낳지 말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애들보다 조금 순수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마. 알았지? 얼마나 애 앞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 이제 겨우 유치원생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는 시모한테 전화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하도 애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우리 하영이가 그 말을 보고 배웠잖아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제발 애들 앞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만 그 표독스러운 시모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애들이 있는 앞에서 그 더러운 말들을 내뱉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째가 5살이 되었는데 결국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될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답니다. 5살인데 아직 말도 잘 못하고 누가 봐도 또래보다 부족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낙담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힘내자고 생각했어요. 시모는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 판정까지 받자 아예 대놓고 온갖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내뱉었는데 저는 그 말들을 듣기가 싫어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줄여버렸어요. 시모한테 전화 오는 것도 잘 받지 않았고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찾아뵙지도 않았죠. 더군다나 둘째를 치료하러 데리고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어요. 언어 치료와 놀이 치료 등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의 생일이라서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둘째 아들이 치료를 받는 날이었던 거예요. 시모는 제가 일찍 와서 자기 생일상을 차리길 바랬지만 저한텐 시모보다 제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다행히 저희 시누이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엄마 생일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옳게 엄마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하준이 데리고 병원 갔다가 오려면 피곤할 텐데 급하게 오지 말고 천천히 와.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해놓을게. 그래서 저는 남편과 첫째 아들만 먼저 시댁으로 보내놓고 둘째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치료가 끝나고 시댁으로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점심을 12시에 먹기로 했다는데 이대로라면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죠. 그런데 역시나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이 다 차려져 있었고 시계는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먼저 식사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밥주걱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다른 날도 아니고 시애미 생일에 일찍 와서 생일상을 차리지 못할 망정 10분이나 늦게 와? 시애미를 아주 네가 물러보는 거지? 어머님, 저 오늘 하준이랑 같이 병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그러게 왜 그런 모자란 애를 낳아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모자란 애라뇨. 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남편 옆에 앉아있던 8살짜리 저희 첫째 아들이 울먹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무서워. 나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하영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내 동생이 우리 외할머니 닮아서 바보로 태어난 거래.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태어났으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된대. 그런데 내 동생이 외할머니 닮았으면 난 친할머니 닮은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무섭고 악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되기 싫어. 나도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아빠, 나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군요. 하영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그런 나쁜 말을 했어? 자세히 얘기해봐.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할애비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줘. 어? 할아버지, 나 할머니가 너무 싫어요. 맨날 내 동생한테 바보라고 하고 모자라다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화만 내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맨날 외할머니 욕도 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돌만 들어있는 돌대가리라고도 하고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보다도 멍청하대요. 그리고 나한테도 언제 바보 유전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 외할머니랑 내 동생이 바보예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보다 못한 바보냐고요. 저번엔 할머니가 내 동생 보고 멍청하다면서 주먹으로 머리도 때렸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좀 혼내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100번 넘게 얘기했는데도 할머니가 계속 그런 나쁜 말만 한단 말이에요. 제발 혼내주세요. 네? 첫째 아들의 말에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매부들도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죠. 그리고 시아버진 더 이상 화를 참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는 생일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온갖 음식물들이 쏟아져 난장판이 되었어요. 야, 이 생각 없는 여편네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예쁜 손주들 앞에서 그런 되먹지 못한 말을 짓거려? 당신은 안 싸돈이 그렇게 만만해? 우리 며느리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뭐? 할머니를 닮아서 바보가 되었다고? 낳지 말아야 할 아이를 낳았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알아보니까 지적장애 상급이면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된다던데 그게 바보가 아니면 뭐야?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저런 돌대가리가 한 명이라도 있어? 다 지들 외할머니 닮아서 그런 거잖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멀쩡한 손주 둘셋씩만 잘만 낳던데 그 이상한 유전자 때문에 지능에 문제 있는 애가 나온 거 맞잖아. 당신 아주 돌아버렸구만. 당신이야말로 정신과에 가서 검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 그래요, 엄마. 세연이랑 조카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런 이상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저 어린애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세연이, 여태까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면서 다 참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어린애도 알 건 알아야지. 지 동생이 돌대가리라는 건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여. 이 여편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아주 막 나가는구만. 당신 상견례 때 내가 했던 말 잊었어? 한 번만 더 그 말 함부로 했다간 내가 아주 혼쭐 내준다고 했지. 당신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여자랑은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그냥 나가라고.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당신 집 아니고 내 집이야. 내 명의의 내 집이라고. 내가 회초리 들고 그 등짝을 때려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 참나,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 나간다 나가.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됐나? 왜 맞는 말을 하는데도 난리야?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그러면 뭐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시몬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정말로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시모를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모가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잠가버리기까지 했죠. 오늘부로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절대로 네 엄마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엄마한테 용돈 주던 것도 다 끊어. 여태까지 몇 년을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 아주 호되게 벌을 받아봐야 돼. 내 말대로 하기 싫으면 너희들도 엄마랑 같이 나가버리던지. 알았어요, 아빠. 엄마가 진짜 너무하긴 했어요. 이번 기회에 용돈도 끊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 엄마도 정신 차리겠죠. 아, 옳게. 그동안 정말 속상했겠다.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원래 입이 거친 줄을 알았는데 저 정도인 줄은 나도 몰랐어. 그런데 우리 하영이랑 하준이가 그 못된 말을 다 들어서 어떡해? 애들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 가잖아. 아,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이건 정말 엄마가 100번 잘못한 거야. 나 우리 엄마가 옳게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엄마 용서 안 해. 시누이들은 물론이고 시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댁 식구들한테 솔직히 털어놓을 걸 그랬나 봐요. 그 후 시모는 정말로 시댁에서 쫓겨났고 시아버지는 시모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도 정지시키고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네요. 그런데도 시모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야 이제 막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편했죠. 그렇게 석 달이 흘러 시아버지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진 번거롭게 생신상 차리지 말고 외식이나 하자며 패밀리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절대 시모의 자리는 예약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예약한 룸에서 제가 준비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겁니다. 거짓골을 하고서 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들어오자마자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생일이 이렇게 나만 쏙 빼고 맛있는 걸 먹으러 올 수가 있냔 말이야. 이제 난 가족도 아니야? 누가 내 마누라야. 내가 얘기했지. 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같은 집에 살기 싫다고. 당장 안 나가?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딜 가라는 거야. 애들이 용돈을 다 끊고 당신이 신용카드까지 정지해버리는 바람에 나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 그나마 그동안은 우리 오빠들한테 신세지면서 지냈는데 이젠 불편하다면서 나가라잖아. 그런데 당신까지 날 안 받아주면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안 될까? 여태까지 내가 말 심하게 한 거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주라. 어? 내가 말했지? 진짜로 지능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지금 당신이 사과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몰라? 아,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만 많고 무식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한테 너무 많이 해버렸구나.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 기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하길래 안사도 나한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서 널 괴롭히고 말았어.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제발 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제가 어머니를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어머님 때문에 전 물론이고 저희 애들까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세요?
그때 저희 하영이가 울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 들으셨죠? 어떻게 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어머님 절대 용서 못해요. 아버님이 용서하라고 하셔도 전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정 용서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면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안사돈한테 가서 사과하마. 내가 이 무릎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사과할 테니까 제발 날 좀 용서해다오. 결국 그날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시모는 저희 부부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선 시모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잠시 후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안사돈, 제가 정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모자라다고 무시한 거, 그리고 안사돈 닮아서 우리 손주가 모자라게 태어났다고 얘기한 거 다 사과드릴게요. 이런다고 마음이 풀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만 갑자기 시모가 왜 사과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울지 마세요. 왜 울고 그러세요? 유선아, 너희 시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니? 우리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안사돈이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못난 짓들을 말씀을 안 드렸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처음엔 한두 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길래 그 똑 부러지는 모습이 얄미워 보여서 계속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왜 그렇게 많이 우세요? 그러다가 눈이 퉁퉁 붓겠어요. 자, 이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저희 엄만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한 잔 떠다가 시모에게 주더니 울지 말라고 시모의 어깨를 안고 토닥이시더군요. 시모는 아무런 원망도 없는 눈으로 자기를 안아주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아예 크게 소리내며 엉엉 울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신 분한테 제가 그런 못된 말을 짓거렸다니 전 정말 죽어도 싼 인간입니다. 안사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길래 정말 언짢았지만 저희 딸을 봐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 딸과 손주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정말 충격이군요. 하지만 원래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잘못된 거 알고 반성한다고 하시니 이번 일은 없던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신 제 딸과 손주 앞에서 그런 험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럴게요. 다신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사돈어른 앞에서 약속합니다. 만약에 제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사돈어른께서 제 뺨을 치셔도 좋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말하며 서럽게 울자 저희 엄만 시모를 꼭 안고 일으켜 주시더군요. 엄마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 천사 같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처럼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서 시모를 벌써 용서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죠. 어머님이 앞으로 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1년 동안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당장 용서한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아버님이 제가 용서할지 말지에 따라서 어머님이랑 이혼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고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예전처럼 그런 말씀하신다면 전 아버님께 어머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 꼭 그리야마. 내가 너한테 변하는 모습 꼭 보여줄게. 이렇게라도 나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날 저는 시모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1년은 너무 짧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3년으로 하자꾸나. 나도 옆에서 같이 지켜볼 테니 혹시라도 네 시모가 똑같은 짓을 한다면 절대 봐주지 말고 나한테 당장 얘기하거라. 그렇게 시모에 대한 처분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는 정말 눈에 띄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더 이상 저희 둘째 아들 보고 바보라는 둥, 머리가 모자라다는 둥, 이런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저에게도 다정하게 구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도 하준이 병원 가는 거 맞지? 혹시 병원에 갈 때 나도 따라가도 되니? 나도 우리 손주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할머니가 돼서 진작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나도 앞으로 우리 손주랑 놀아주려면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은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다면 나도 같이 데려가 주렴. 여태까진 손주 취급도 안 하시더니 이젠 아예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며 병원도 같이 가고 주말에도 같이 놀아주겠다더군요. 솔직히 못 믿었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노릇한다는데 말리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셨는데 어떻게 날짜를 아셨는지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선 음식을 잔뜩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안 사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며 갖다 드리라고 하더군요. 정말 예전의 시모와는 180도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자주 놀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둘째 아이는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답니다. 물론 정상적인 아이들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전 이만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모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전 같은 못된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이제 약속한 기간이 2년이 더 남았으니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3년이 끝난 뒤에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는 이 모습도 이혼을 피하기 위한 가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그동안 시모한테 핍박받았던 만큼 우리 둘째 아이 더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결혼도 시킬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 저 응원해 주실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